제 통장엔 32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병원 간호사한테 듣고 알았습니다. 보호자분이 카드 결제하신다더니 병원비가 계속 미납 중이세요. 죄송하지만 중간 정산 안 되면 검사 못 진행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딱 한 사람,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올해로 65입니다. 남편은 8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가끔 찾아오는 아들과 손녀의 웃음이 무릎 시린 밤을 견디게 해줬습니다. 엄마, 요즘은 괜찮아? 허리는 덜 아프고? 그럭저럭 살지 뭐. 네 딸 웃는 거 보면 힘도 나고 그래. 며느리도 처음엔 참 다정했습니다. 결혼 초엔 낯을 가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밥도 같이 먹고 명절이면 팔짱도 껴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다녀오다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엉덩이뼈에 실금이 가 입원하게 됐고 그날 이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다 챙길게. 며느리가 병문안 자주 갈 거야.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속옷이나 세면도구는 제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저는 그 말들을 믿었습니다. 입원 후 며칠은 참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가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죽을 떠오고 수건도 새로 갈아주고 어머니 입원 오래 안 하시게 제가 알아볼게요 하며 웃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대신 낼게요. 이체하려면 통장이랑 카드가 있어야 해서요. 보험금 들어오는 거 확인도 해야 하니까. 그래? 고맙다. 비밀번호는 생일이야. 5812. 네, 걱정 마세요. 제가 깔끔하게 처리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통장과 카드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카드와 통장을 봉투에 담아 가방에 넣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죠. 우리 며느리 이렇게까지 챙겨주니 내가 복이 많구나.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3일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엔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문자에도 답이 없고 전화는 지금 통화가 어렵습니다. 는 멘트만 반복됐습니다. 병실 안은 점점 차가워졌고 제 마음도 그렇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병실 조명이 꺼진 뒤 휴대폰 불빛만 의지해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그 며느리가 통장 가져간 거 기억나지? 근데 병원비 정산이 안 됐다더라. 혹시 뭐 알고 있는 거 있니? 엄마, 그런 걸 왜 나한테 따져? 며느리가 챙기기로 한 거잖아. 난 모른다니까. 그래도 그건 내 통장이고 지금 병원비도 못 내는 상황인데. 엄마, 우리도 지금 애 키우고 생활비 빠듯해. 엄마 병원비까지 내가 다 책임지라는 건 너무하잖아.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천천히 떼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는 내가 밤잠 못 자며 업어 키운 아들인데 내가 아프니까 가족에서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들도 멀리 있었습니다. 병실 천장은 텅 비어 있었고 그날따라 식은 죽이 유난히 짰습니다. 며칠 뒤 저는 더는 병원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도 안 되고 치료도 지연되고 간호사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혼자 받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지갑 안엔 카드도 없고 현금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래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간호사 한 분이 조용히 택시를 불러주셨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잔액 조회였습니다. 잔액 확인 문자를 요청하고 통장 계좌를 확인해 봤습니다. 잔액 32만 6,700원.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통장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보험금 일부와 내 이름으로 받은 기초연금 몇십 년간 아껴가며 모은 전부였습니다. 거기엔 1,000만 원도 넘게 있었고 최근엔 아무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그걸 며느리가 가져간 지 불과 2주 만에 30만 원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든 며느리, 외면한 아들, 그리고 빈 병실. 이 세 가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울다 지쳐 있다가 우연히 TV에서 노인 금융사기 관련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들려온 한마디. 가족 간이라도 무단 인출은 절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머리를 스친 생각.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작은 핸드백에 통장 복사본과 문자 내역, 간호사와 나눈 대화 녹음, 퇴원증까지 챙겨 근처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그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심지어 병원비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면 간접적 학대 요소도 있습니다. 가족이어도 이런 일이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족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보호자의 책임을 방기한 점, 당사자의 의사 없이 통장을 사용한 점, 병원비 미납으로 치료를 중단시킨 정황까지 모두 입증 가능해 보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마다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통장 사용 내역 캡처, 며느리에게 보낸 문자와 안 읽힌 채 쌓인 카카오톡, 병원 진료 내역, 녹음 파일 정리. 혼자서는 할 수 없을 줄 알았던 일들. 하지만 마음을 먹고 나니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나한테 돌려놔야겠다. 며느리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저는 조용히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김며느리 혐의, 무단 인출에 의한 횡령, 보호자 의무 방기. 법은 어렵고 멀게 느껴졌지만 제 통장처럼 제 권리도 남에게 맡길 수 없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로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출석했다는 소식과 함께 정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쓰고 다시 넣어드릴 생각이었는데. 하지만 그 잠깐은 병원비조차 내지 못하게 했고 그 다시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 문자, 녹음 파일, 통장 내역서까지. 며느리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벌금형과 함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에게 금전 985만 원을 반환하고 향후 2년간 접근을 금지한다. 아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고 사과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핏줄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저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지냅니다. 가끔 무릎이 시큰거리고 외로움이 스칠 때도 있지만 아침에 눈을 떠 내가 고른 컵으로 물을 마시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때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에 문득 입꼬리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게 된 지금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당연하게 맡겨버린 게 있진 않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핑계로 내 삶을, 내 권리를 내려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로 인해 누군가가 다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갖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내 통장은 다시 내 손에 돌아왔고 이제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